다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금리를 계속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다들 이거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서 시장이 작년에 굉장히 우려했었고 터질 게 터졌다는 거죠. 최근에 은행 뭐 줄 맞아요. 파산 사태들이 났었는데 어쩔 수 없었죠. 근데 은행들이 이렇게 파산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작년 10월 달에 영국 연기금 파산 사태 우려 때문에 봤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금융권들은 뭐 고객의 예금이라던가 이 자산들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현찰로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고객한테 예금 이자를 줄 수 없으니까 채권 같은 안전한 걸로 가지고 있었는데 안전할 줄 알았던 채권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태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리콘밸리뱅크 은행부터 열어봤더니 문제가 생겼고 뭐 나머지 은행들도 다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채권으로 벌어진 문제라서 채권 금리만 떨어지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 뭐 동결 또는 인하를 해줄 거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 되지 않을 거다라 봤는데 하나 정도 다른 문제는 유럽의 은행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 CS 은행, 스크레이트 스위스 같은 경우는 채권 때문에 난 문제라기보다는 파생 상품이 많이 걸려서 생긴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2007년 8년에 있었던 그 PSTD가 딱 오는 거죠. 이거 파생 상품이면 옛날에 리먼 사태랑 똑같은 거 아닌가? 리먼 사태도 보면은 MBS라는 주택 채권, 대출 채권으로 그걸 기반으로 파생을 만들었던 건데 MBS가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그 위에 있었던 CDO가 문제가 됐거든요. 파생 상품이. 그래서 이번에 유럽에 뭐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파생을 이제 얼마나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전에 비랑 사태에 나섰던 것도 다 그 은행이었었던 거고. 네. 만약에 뭐가 잘못되면 다 우리가 담보로 걸어줄게라고 하면서 이제 고수익을 냈던 회사인데 이게 안 터진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 보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지금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 은행까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유럽에서부터 뭔가 안 좋은 사건이 날 수도 있다. 아직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 금리는요, 네. 인하나 동결로 갈 것 같아요. 점도표가 나왔어요. 3월 달에. 그래서 이제 FOMC 점도표를 보면서 금리는 4.75에서 5.0으로 올렸지만 점도표를 보니까 올해 연말을 중간값을 5.1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은 이제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계속 바뀌는 뷰예요. 왜냐하면 물가가 더 올라간다라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근데 이제 벌써 시장에서는 그거를 보자마자 이제 이번에 실리콘밸리뱅크 터지면서 시장의 채권 금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4%를 찍다가 10년물이 3.4까지 내려갔어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거다까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무슨 소리야? 지금 동결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은행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 보고 금리를 올 하반기에는 인하하지도 않을까라는 지금 시장의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네. 그래서 어제 실리콘밸리뱅크 은행이 이제 인수가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나왔었어요. 이제 그 은행이 채권으로 손실을 굉장히 크게 봐서 헐값에 넘어가거나 자산이 완전히 똥값이 됐으니까 부채는 그대로고 자산 가격만 바뀌잖아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서 그냥 거저 가져가거나 이런 일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웃돈을 주고 가져갔어요. 자산 가격이 할인율이 생각보다 덜했어요. 네.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채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럼 다른 은행들도 지금 심각했던 문제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은행 문제도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세 상승은 좀 먼 거죠, 그래도. 이거는 예측이 조금 어려운데 네. 이런 경우 같아요. 이게 야구에서 누가 도루를 언제 뛰냐에 따른 것 같아요. 뭘 뛰는 거? 야구할 때 1루수가 도루를 뛰잖아요. 2루로. 세 가지가 있어요. 투수 손에서 공이 떠나는 걸 보고 도루를 뛰는 게 정타이밍이에요. 말씀해 주신 거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잠잠해졌을 때 그때 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일반적인 시각인 거고 현실 투자에서 봤더니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야구에서도 내가 더 욕심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투수가 아직 손에서 공이 떠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뛰어요. 발만 들었는데 먼저 뛰어요. 대신 이건 되게 위험해요. 발 들고 나서 발목을 딱 틀고 나서 1루로 공을 던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먼저 달릴 수도 있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위기가 다 끝난 게 아닌데 워낙 주가가 싸니까 이때 빨리 싸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먼저 뛰어드는 돈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다 끝났는데도 안 올라요. 뭐지? 이러는 경우예요. 위기가 다 끝났잖아. 이런 거죠. 위기가 끝났는데 희망도 없으니까 안 오르지 않나요? 이러면서 한동안 횡보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야구에서도 보면은 이미 포수가 공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안 뛰다가 포수가 이제 투수한테 공을 줄 때 되게 천천히 줄 거 아니에요. 안 뛰니까 그때 뛰는 거예요. 딜레이 도루라고 그러거든요. 증시도 2008년, 2011년 끝나고 나서 다음 상승장까지가 한 3, 4년을 내리 쉬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갔기 때문에 뭐 그런 횡보장 후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윳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사죠. 아, 사요? 예. 그러니까 싸다고는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현금 흐름이 아예 없는 사람이면은 못 사죠. 왜냐하면은 그 만약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플랜 B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버리고 뒤이어 들어오는 돈이 또 있으니까 조금 뭐 여기서 약간 손실했다 하더라도 이게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뒤에 들어오는 돈이 또 물타기를 해줘서 평단가를 낮춰주고 버티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 만약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도 네. 그 뒤에 현금 흐름이 있다고 해도 막 지금 너무 과하게 들어가고 막 이런 건 아닌 거죠. 굳이 뭐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리스크를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는 똑같은 게 많이 버는 곳에는 당연히 많이 잃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적게 벌고 적게 잃을 것인가, 많이 벌고 많이 잃을 것인가는 항상 투자자가 고민을 해야 돼요. 결국은 결과론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대5라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잘했으면은 나는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어.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야 하는 투자가 있을 거고, 적게 벌고 적게 잃으면서 계속 나는 꾸준히 이렇게 할 거야 하는 투자가 있을 거고, 근데 길게 봤을 때는 많이 벌고 많이 잃는 투자를 자주 할수록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신군요. 그럼 소장님 만약에 지금 들어갔어요. 네. 그럼 물타기는 언제 하세요? 만약 떨어진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주식을 써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형 투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할게요. 스타벅스 계열의 투자는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의 주식들은 보통 10년 내리 우상향을 하고 하락할 때가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예요. 그럼 이런 주식들은 그때 사는 게 제일 싸요. 그러니까 이때 아니면 내가 나눠서 분할로 기회가 나올 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때 좀 집중적으로 사는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은 뭐 일반인 근로소득자다 그러면 그냥 꾸준히 월급 날마다 계속 사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그렇게 하락하는 게 세지도 않고 하락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적인 관점에서. 근데 테슬라 뭐 예를 들어 좀 약간 변동성이 심한 주식들은 저점이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100 갔다가 $200 갔다가 $300 갈 줄 알았는데 다시 100 갔다가 또 아니면 300 갔다가 이 변동성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항상 내가 예비 자금을 항상 둬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종목에 따라서도 100을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이 있고 100을 못 들어가는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00을 못 들어가는 주식은 내가 얘 때문에 30을 넣고 70을 계속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 70은 수익 돈을 못 벌고 계속 대기하는 돈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러느니 그렇구나. 내가 100을 집어넣어도 리스크가 좀 적은 주식이 훨씬 더 낫다. 그럼 현금 비중을 둔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내가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전략을 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쉽게 설명 예시입니다. 스타벅스랑 테슬라를 혼합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현금 주머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을 두고 여기서 조금 리스크가 조금 있는 주식을 쓴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잘못됐을 때 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을 팔아서 여기다 집어넣는 예, 이제 그런 경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현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떤 분은 그 스타벅스를 삼성전자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근데 삼성전자가 스타벅스랑 업종이 완전히 달라요. 반도체라는 거는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 민감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날 때는 이제 전자기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주문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가격이 확 올라가요.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에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는 지금 같은 이제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던 작년 빼고 보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변동성이 의외로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먹거리, 뭐 코카콜라라던가 허쉬라던가 스타벅스라던가 뭐 롯데칠성이라던가 이런 주식들 보면 뭐 KTNG까지
변동성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쓰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한국 주식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테슬라 포지션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약간 현금 주머니처럼 쓸 수 있는 주식이 KTNG 같은 거. KTNG는 배당이 뭐 5% 6% 나오니까 예금처럼 쓰고 불황에 오히려 더 강하고 22년에 오히려 증시가 20% 올랐을 거예요. KTNG는. 그러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걸 얘가 보완해 주면서 현금이 들어오고 이거로 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잘 매칭을 잘 만들어놔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변동성에 따라서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멘탈만큼 예. 그 두 가지 종류를 비중을 두면 되고 자기가 변동성이 좀 약하다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KTNG나 스타벅스 쪽 비중을 좀 높이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금을 그냥 쟁여놓고 주식을 뭐 10%만 투자하고 20% 투자하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내가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밖에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산은 벌써 5억을 투자했다. 여기서 망가지면 월급으로 복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의사고 한 달에 2억씩 벌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현금 비중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만약에 망가진다 하더라도 월급만 1년을 모아도 24억이 쌓이는 사람인데 한 달에 2억. 이런 사람들은 뒤를 남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현금 소득에 따라서 이 포트폴리오 조정도 같이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KTNG 그리고 뭐 테슬라 뭐 그런 식으로 나오면 어떤 분한테는 뭐 S&P 500도 안 되죠. S&P 500은 딱 그 중간 형태인 것 중간 같아요. 정도 되고. 네, 근데 스타벅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아요. S&P 5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S&P 500을 사서 그냥 월급마다 사서 모으는 방법도 괜찮아요. 물론 이것도 S&P 500이라 무적은 아니에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퉁퉁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회복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전략도 괜찮다라 봐요. 테슬라 자리에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리스크가 높을수록 비중에 많이 가져가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뭐 가끔 이제 한간에 뭐 이제 가끔 사례들 보면 되게 위험 자산으로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모두의 사례는 아니라는 점을 좀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위험 투자를 100번 이상 반복했을 때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것도 계산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위험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철칙을 많이 정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가진 돈이 몇십억인데 나는 주식 1억만 해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사는 게 신풍제약이니 뭐 이런 것만 사요. 그러니까 이거로 돈을 벌긴 벌지만 본인이 또 이거 날려먹을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시드가 커도 1억만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한 만큼 자기만의 룰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보셨을 때 지금은 좀 어느 주식이 좀 좋아 보이세요? 트렌드를 보면 되는데 트렌드가 기술주예요. 12월 챗 GPT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부터 굉장히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더니 1월 달에 드디어 챗 GPT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었고 12월 또 그 전쯤으로 해서 로봇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럼 로봇주, 챗 GPT가 인공지능 주식이죠. 그 두 개가 올랐었고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 올랐었고 그 사이에 잠깐 카메오처럼 반도체가 좀 올랐었어요. 그러면 얘네들 패턴을 보면은 다 기술주예요.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기술주가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기술주가 오를 거야가 아니라 왜 기술주의 시장이 열광했을까? 기술주의 시장이 열광한 이유는 지금의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증시가 항상 어려울 때마다 기술의 혁신이 벌어지면서 다시 우상향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 게 아니라 기술 혁신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마진을 늘려나갔어요. 대표적으로 위기가 올 때마다 직원들을 뭐 4,000명, 5,000명 구조조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기술 혁신이 일어나거나 뭐 아웃소싱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인건비는 줄이고 기업의 마진은 늘어나요. 그럼 당연히 기업의 마진이 늘어나니까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번에 22년에 가장 큰 화두는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이었었어요. 뭐 재료비라던가 뭐 유가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인건비, 임금 인플레이션이었었는데 임금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기술이 해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챗 GPT라던가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사람의 일자리를 지워주는 기술들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챗 GPT 하나가 사무직 10명을 자를 수 있다. 그러면 얘 하나의 가치는 지금 월 $20예요.
$20 주고 직원 1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의 마진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진 겁니다. 앞으로도 좋게 보세요. 될 것 같아요. 어. 저도 챗 GPT 이런 거 보면서 느낀 거는 조금 새로운 개념인데 로봇은 제조업, 블루칼라의 일자리를 지우는 거였어요. 그동안 자율주행도 블루칼라 일자리를 지우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제조업의 일자리를 줄이는 사업들이었다가 챗 GPT는 처음으로 사무직의 일자리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없었던 거죠. 새로운 어떤 기업의 수익 모델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을 거다라고 봤죠. 메타버스랑 다른 거는 메타버스가 들어온다 해서 직원을 자를 수는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일이 더해지는 것 뿐인 거죠. 챗 GPT는 사람을 줄이는 일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더 필수적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라 봐요. 그러면은 그 챗 GPT 관련해서는 물론 국내 주식도 있긴 하지만 미국 주식이 낫지 않나요? 아무래도 이 클라우드와의 관련이 좀 있더라고요.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가 3대장인데 이 클라우드랑 그리고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 이걸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회사들 이 기반으로 가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챗 GPT 계열 뭐 네이버라던가 카카오라던가 이런 데들 자랑하는 게 뭐냐면 한국어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보면 기반이 자체 언어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GPT 엔진을 그대로 차용해서 그 위에서 떠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결국 원천 기술은 다 이제 외국에 있다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면은 최소한 아시아에서라도 먹히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 보고 그게 아니면은 결국은 글로벌 3대장 구글 거냐 아마존 거냐 마이크로소프트 거냐인데 아마존은 아직 그걸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구글이냐 마이크로소프트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애플은 대체 왜 안 들어왔느냐? 예. 언젠가 들어오겠죠. 여기도 기술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 중에서 AI 특허 세계 2위가 삼성전자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 시장에 누구랑 손잡고 뛰어 들어가냐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삼성전자가 의외로 또 갑자기 또 새로운 모델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잘 지켜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 GPT 이런 쪽을 이제 좋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누가 이기든지 간에 나는 반도체만 팔겠다. 근데 삼성전자 잘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회사예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가지고 그 플랫폼 회사들, 구글 이 회사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른 사업으로 많이 고객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어떤 구글이나 마소와 대결되는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허를 쥐고 있고 엔비디아처럼 이 인공지능에 특화된 NPU, CPU, GPU, NPU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있어요. 메모리의 연산 장치를 다른 게 있어요. 그 삼성전자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예, 되게 많이 하시네. 그래서 네. 혹시 엔비디아와 대항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이제 코인 채굴 할 때, 그리고 이제 지금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죄다 이제 NPU, 약간 GPU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관점으로도 보고 있어요.